항상 여러분들 문제를 이게 잘 좀 보셔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 문제 분석을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다음에 이제 또 대비도 해야 되고, 그죠? 항상 이제 이 문제 분석을 딱 해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대충 보입니다. 내가 이번에 사실 이거 발전기실 높이 이거도 연구반 수업할 때 이거 나온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발전기실 아니면 이게 우리 전기실 관련해서 실에 봐서 반드시 나온다. 이거 준비해야 했던 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수업할 때는 다 나온다. 감이 딱 오거든요. 왜냐면 이 타이밍이 딱 나올 때 되거든요. 문제 분석을 딱 해보면 이게 지난번하고 딱 타이밍상 돌아가는 거 보면 딱 나올 시점이 되거든요. 그 내가 수업할 때 분명히 나오니까 이제 공부해라고 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압기 쪽에는 우리 변압기 병렬운전 이런 것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쪽에 내가 그 밑에 이제 이거 말고 그죠? 변압기 용량 선정하는 거. 이거 2번 문제. 3번 문제는 이게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굉장히 실무를 좀 하신 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입 변압기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충격 압력 계정기나 우리 부월제 계정기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몰드 변압기는 이게 이제 변압기 종류별로 기계적 보호 장치를 물었으니까 이 몰드 변압기하고 유입 변압기가 나눠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죠? 몰드 변압기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 센서 있죠. 소음파 센서를 통한 기계적 보호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가 있죠. 그 권선 안에 1, 2차 권선 안에 온도 센서를 집어넣고 이 바깥쪽에 온도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팬을 돌리는 방법도 있고 알람을 주는 방법도 있고 변압기 이상이 생기면 또 거기 이제 알람이 뜨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조목조목 써야 됩니다. 두 개씩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3번 문제 이거는 내가 이 효율 문제 나오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문제죠. 이게 이제 부하율 이거 이제 최대 어떤 효율 그 식을 통해 가지고 부하율에서 그죠? 무부하고 우리가 이제 부하손하고 그 관계비가 보통 막 1대4 정도의 비율로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한 4 정도의 비율로 부하율을 보면 우리가 그때 최대 효율이 발생되는 게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변압기 용량은 어디 정도 잡는 게 좋으냐면 한 55%에서 65% 사이, 그 부하율이 한 55%에서 65% 사이에 부하율로 운전되는 그때의 변압기 용량을 가지고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 요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요것도 내가 옛날에 그 부하율 설명할 때 요거 다 설명을 해드렸던 얘기죠. 그죠? 3번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ATS 요거는 뭐 우리 실전반 시험에도 내가 계속 쳤던 부분이고요. ATS하고 CTT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원리 같은 거, 어떤 특징들, 이런 것도 실전반에 시험 다 쳤죠. 요거 다 시험 다 쳤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인지 구성 문제, 요것도 내가 3권에 공부하면서 나온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7번 문제 보면 이제 AC, DC, 이게 컨버터죠. 여기 이제, AC를 DC로 만드는 이제 정유기 컨버터. 그 다음에 DC-DC 이 변환기는 DC-DC 전압을 승합하거나 강압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C-AC를 바꾸는 거는 인버터죠. AC-AC 그런 이제 사이클로 컨버터 같은 거. 그죠? 이거는 이제 AC-AC를 우리가 바꾸는 건데, 주파수를 변경하는 거죠, 주파수. 그러니까 주파수를 변경할 때 사이클로 컨버터가 들어가고, 다시 이제 전압을 올릴 때 변압기를 쓰는 거죠. 그죠? 사이클로 컨버터랑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AC 전압하고 주파수를 이렇게 변환시키는 부분이 이제 AC-AC 변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 문제는 내가 내가 자료를 이미 2번 드렸죠. 이거 반드시 시험 나온다. 그래서 이걸 내가 정리 다 해가지고 2번이나 내가 우리 카페에다 올려놓고 이거 내가 설명까지 다 해드렸죠. 시험 나온다고. 그죠? 그게 이제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KC에 딱 나올 타이밍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과거에 이 문제를 보면, 이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에 대한 게 이게 계속 나왔었거든요. 전기수리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그게 없어지면서 이 과전류 보호에 대한 그 보호협조 시설 위치 생략 방법,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례에 봤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정리하고 시험 치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다시 정리해서 드렸죠. 이건 반드시 나오니까 암기하시라고. 그죠? 정리를 내가 싹박하게 해가지고 카페에다 띄워놓은 겁니다. 내가 유인물로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폰 네트워크 보호 방식, 이것도 나온다. 스폰 네트워크에 지금 안 나온 게 뭐냐면, 수준회로 보호 방식하고,
그 다음에 오동작 방지 대책. 그게 안 나왔으니까 반드시 나온다고 내가 이야기했던 거고, 연구방 수업할 때 내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시험 나오니까 공부해라. 이번에 나왔잖아요. 봐보시면 다 예상이 아닙니까? 요거는 사실 예상은 안 했지만은, 뭐 요 문제 빼고는 다 지금 내가 나온다 했던 문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접지 문제 이거 IEEE 스탠다드 80. 이거는 기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이제 타이밍상 나올 때 됐다고 봤던 거고. 근데 이 다이나믹 UPS, 여기에 실제로 다이나믹 UPS는 지금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이제 없는 게 뭐냐면, 요 다이나믹 UPS의 일반적인 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플라이 힐링은 안 나와 있거든요. 일반형 우리 다이나믹 UPS만 나와 있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기본서 교재에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이나믹 UPS가 일반형 그 다이나믹 UPS하고 플라이형 다이나믹 UPS하고 그 두 개를 쓰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한 원리 같은 거. 그 플라이 힐에다가 상시에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정전이 되면 그 플라이힐에 저장되어 있는 그 에너지를 다시 이제 부하축으로 이렇게 방전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일반하고 이거 비교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인 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뭐 어렵지도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ESS는, 사실 이번에 ESS는 화재 문제라든지, 그죠? 이번에 이제 바뀌었던 그 새로 그 KEC에서 들어간 거, 이게 분명히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왔는데, 이제, 이 에너지 저장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기본 문제를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뭐 문제 없이 풀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쪽에, 1번 전원 설비 쪽에 보면 약간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5점짜리가 7문제 나왔고, 10점짜리가 4문제 나왔고, 총 이제 215점이 나왔죠. 전체. 그래서 580점에, 215점이니까 약 37% 정도. 약간 1번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요. 그죠? 뭐, 그런 어떤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배정하고 부하 설비를 봐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접지장, 절연장, 도체장. 요거는 뭐 수업할 때 설명 다 있고, 이거 이번에 절연장 측정하는 것도 내가 시험 나온다 해가지고 예상 문제로 다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기본반, 연구반 자료에 이거 수업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 응용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쪽에 뜰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에 절연장 시험값도 보면 내가 연료전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내는데, 요 절로 절연장 시험하는 그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왔고, 동상다수는 뭐 연구반 시험에 했고, 이번에 기본반 수업할 때도 내가 이거 상세히 설명드렸죠. 동상다수 포수에 대한 불평형 원인 대책, 그리고 영향이 어떤 거 있다. 특히 이제 동상다수 포수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L회로. 이 회로 자체가 R회로보다는 L회로의 영향이 클 때는 동상다수 불평형에 의한 원인이 더 크게 발생된다. L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게 발생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마 우리 기본반 수업했던, 영등포에 우리 수업했던 분들은 요거 수업에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문제 나왔죠. 내가 이거 나온다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계속 도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요. 이 과거에도 한 3번 정도 나왔죠. 그죠?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KC에 여기 이제 전압 강화 부분. 요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특히 우리 전압 강화 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KC에 나와 있는 전압 강화 기준 있죠. 요거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자파 이런 부분도 지금 한동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관해서요. 그 EMI, EMS, EMC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적인 거, 요거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전압 강화에 대해서, 여기 이제 종류, 전압 강화 이제 계산 방법이 있죠. 여기 이제 임피던스법, 뭐 그런 것들죠. 그 다음에 등가 저항법, 암페어 메가법, 그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에 의해서 전압 강화를 계산하는 방법, 그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고, 단거리 슬로에 대한 오음법에 대한 전압 강화 계산식은 뭐냐면, 임피던스 계산에서 우리가 이제, 송전 슬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J 값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 L 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송전 슬로에서는 벡터로 우리가 전압 강화를 해석해야 되지만, 이 슬로 길이가 짧고 케이블 굵기가 작은 건축전기 설비에서는 J 항목 자체의 그 값이 거의 작게 나오기 때문에 J 항목을 무시하면 우리가 이제 스칼라로 표시하죠. 스칼라로 나오는데 그 임피던스 중에서 다시 한번 케이블 굵기가 작을 때는 X 값이 굉장히 작죠. RX에 비해서 슬로 정수에.
그러면 X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전압강화를 저항으로 나타낸 거, 그 오음으로 나타낸 게 그게 이제 전압강화 식이다. 전압강화 식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등가해로 벡터들을 설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가 이번에 나온다 했죠. 여기 이제 연구반 실전반 시험 몇 번 쳤죠. 전력용 변압기하고 회전기의 고조파 영향과 대체. 우리 연구반 교재에 아주 상세히 내가 설명이 되어 있고, 요거 내가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설명 다 해드렸죠. 그죠? 그런 것들이고, 이제 4번 문제가, 요걸 우리가 좀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인버터 같은 거 설명할 때, 그때 이제 그 인버터 쪽에, 거기 이제 콘덴서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평활레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전압을 변경시킬 때, 그죠? 전압형 인버터 같은 데에서, 전압형 인버터에서, 전압형 인버터에서, 그 전압을 AC를 DC로 바꿨지 않습니까? DC로 바꿨을 때 그 완벽한 DC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게 왜 갑자기 나왔죠? 네. 그때 이제 그 DC 부분을 좀 더 정확한 DC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이제 병렬로 콘덴서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용 인버터에서 우리가 이제 AC 전류를 DC 전류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때 DC 전류가 나올 때 그 DC 전류를 완벽한 DC로 바꾸기 위해서 다시 이제 A를 집어넣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용 인버터에서는 이 평활회로를 회로의 직률로 집어넣고, 이 인덕터를요. 이 캐패시터를 전압형 인버터에서는 이 병률로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나온 DC 전압 전류를 좀 더 정확한 DC 전압 전류로 바꾸기 위해서 그때 쓰는 게 이제 평활회로라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들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전압이 전자율에 미친 영향들, 뭐 어떤 약전 설비에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저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요게 이제 그 UPS에 대한 백리플, 그때 이 리플에 대한 그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력 회로 이런 것들은 사실 건축전기에서 조금 공부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요 문제가 좀 나왔다는 거죠. 요 문제는 약간 의외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요 문제를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전 방식, 배전전압, 모선 방식, 배전 방식. 요 배전전압은 여기 이제 저압 배전전압, 고압 배전전압, 특고압 배전전압, 그런 어떤 배전전압을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배전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런 걸 적고, 그 다음에 모선 방식도 우리가 뭐 단모선 거죠. 뭐 이중모선, 단일 모선 방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섹션을 가진 단일 모선 방식, 뭐 그런 것들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배전 방식은 요게 이제, 단상 2선식이냐, 단상 3선식이냐, 삼상 3선식이냐, 삼상 4선식이냐, 그런 어떤 배전 방식, 요거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관 방식, 이거는 이번에 내가 꼭 시험 나온다 했습니다. 이 배관은 꼭 나오니까, 반드시 이제 준비하라고 했던 거고, 실전에서 시험도 쳤죠. 시험도 쳤고, 뭐 이건 다 썼을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조명을 뜨다 보면, 일반적인 기체 방전등 이걸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죠. 고체 방전등 LED도 좀 잘 안 나오고 있고요. 문제 분석을 딱 해보면 약간 이런 조명 방식이라든지, 그죠? 약간 사이드 있는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LED 같은 것도 그 발광 원리, 그죠? 여기 이제 전압을 인가하기 전에 PN 접합부로 전자 전공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역기 전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가 전개를 가했을 때, 즉 역기 전역 이상의 전개를 가했을 때 순방향 전압을 어느 정도의 전압을 가하면 그때 전자 전공이 이동하면서 PN 접합부에 우리가 이제 전자가 PN 전공적으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 많고 빛을 낸다. 그게 LED 발광 원리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들을 PN 접합 반도체의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나온다는 게 조금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쓰는 광원들이 다 LED를 쓰는 광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건축적인 기술사가 이게 지금 쓰는 광원들이 전부 다 고체 발광을 하는 이런 그 LED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 쪽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게 조금 그렇죠. 그죠? 자, 이번에 퍼킨즈 효과,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나올 걸로 우리 예상했던 문제고, 기본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풀어야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이번에 문제를 전체로 보시면 25점짜리가 4개, 10점짜리가 6개, 이렇게 해서 총 160점이 나오고, 약 한 30%가 안 되는 27.6% 정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 2, 3권이 보면 거의 그죠? 한 30% 전후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딱 공부를 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1, 2, 3권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상권에 보시면, 이제 신재생하고 이제 이 스마트 리드웨이 상권 쪽이죠. 자, 이거는 내가 이번에 그 인바타 6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10조 정도 나온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내 예상했던 거를 잘 귀담아 듣고 그걸 준비를 하셨으면 이제 이런 거 다 적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다 잘 적었지 않았겠냐 봅니다. 이런 부분은요. 우리 실전반 쪽에서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전기 자동차의 그 화재 문제에 대해서 소화가 어려운 이유들, 이런 것도 이제 요 앞에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럼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개념도 구성, 뭐 충방전 원리에 대한 그 다음에 특징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왜 이게 리튬 이온 전지를 이용한 자동차가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이제 소화가 어렵냐? 그럼 그 리튬 이온 전지 자체가 액체 그 인화물이잖아요. 액체 인화물로서 굉장히 이제 그 인화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거죠. 인화점이 났다는 거는 뭐 15도, 25도, 뭐 20몇 도 이 정도에서 인화가 되니까 우리가 실제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인화점이 났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튬 이온 전지 자체가 약간 위험한 그 물질이면서도 우리 화재 하중이 굉장히 높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화재로 따지면 탈 수 있는 그 물량이 많다. 즉 다시 말하면 장작으로 따지면 많은 장작 더미가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의 또 저압이 높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어떤 접촉에 대한 그 감전의 우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약재가 이 전기 자동차 안쪽으로 침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개의 셀이 고장이 나면 연쇄적으로 이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기 자동차가 이제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전개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이제 이런 항공등 쪽 있지 않습니까? 항공등화 쪽에. 이런 거를 저번에도 한번 이 문제가 나오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공등화에 대한 종류. 뭐, 이게 활주로등이라든지, 뭐, 진입등이라든지, 이런, 이쪽으로, 유도로등, 이런 거에 세 가지 큰 항목 위주로 적으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차 전원 및 이제 전기 시스템 이거는 그 항공등화에 대한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법적 사항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법 기준을 알지 못하면 이거 설치를 못 합니다. 이거 항공등 그 설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2차 전원하고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폭은 약간 좀 사이드에 있는 문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요. 여기 이제 위험 분위기는 우리가 항상 위험 분위기를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장소 있죠. 뭐 가스통이라든지, 가스통 주위들. 그러니까 이게 0종, 1종, 2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 빈도 이런 걸 적어야 했으니까, 시간 빈도 위험한 사람이 좀 적었을 겁니다. 요 표면 온도에 대한 위험 장소 구분요. 바라도에 따라서 T1부터 T6까지 그 바라도에 대한 종류, 그죠? 온도의 종류가 6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적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폭 기기들을 적으라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방폭 구조보다는 우리 이제 방폭형 뭐 조명 기구라든지, 그죠? 뭐 안에 그 접점이라든지 이런 쪽을 적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걸 적으니까 방폭 구조를 이번에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문제는 방폭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폭을 해야 되는 그 조명 기구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위험 장소에 따른 분류, 즉, 0종, 1종, 2종에 따라서, 거기 방폭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 방폭 구조에 해당하는 그 기기들을 어떤 게 적용되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좋은 문제이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 방폭에 대해서 약간 전문가가 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출제자가 이 사이드에 있는 문제를 빼냈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회가 있던 분이 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전기 방폭에 대한 걸로 접근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좀 난해한 어려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카다 문제가 나왔죠. 스카다 문제는 이번에 나온다고 내가 예상을 했던 문제고, 요거는 스카다 위주로 가면 됩니다. 스카다 위주로요. 스카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성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 기능들, 이 스카다를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 그런 걸 있죠. 요거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있죠. 그죠? 요거 내가 전에 설명을 다 해드렸죠. 자, 지금 이 문제하고, 지금 1교시에 아까 그 변압기 있죠. 변압기. 변압기 이제 기계적 보호장치하고 연결됩니다. 여기서. 연결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TR에 아까 기계적 보호장치가 있었죠. 보호장치.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아까 그 온도 센서가 있다 했죠. 온도 센서. 이건 좀 이따 문제 풀이할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에 이제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온도 센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따지보면, 이 코일, 이 변압기를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변압기, 이게 권선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권선이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압적 권선을 바깥쪽에 빼내죠. 바깥쪽이야. 이 고압적 권선을 바깥쪽에 빼내는 거는 탭, 이 변경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제 2차적 권선 안쪽에 넣어놓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2차적이죠. 2차 권선이고. 여기가 이제 1차 권선이죠. 1차적이에요. 자,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탭을 빼내는데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넣냐면 여기다가 넣는 거죠. 센서를. 그죠? 센서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온도 센서죠. 온도 센서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이 바깥쪽에다가 외암 있잖아요. 몰드 변압기 외암에. 이 외암에 이 온도 컨트롤러를 어디에 붙이냐? 이 외암에 붙입니다. 온도 컨트롤러를. 온도 컨트롤러를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 있죠. 초음파 센서를 여기 바깥, 여기다 붙이는 거죠. 초음파 센서를. 그래서 이제 이 변압기 쪽에서 만약에 부분 방정이 생기잖아요. 부분 방정이. 부분 방정이 생기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기적인 어떤 시그널도 나가지만 초음파,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의 어떤 전기적인 신호도 나가지만 이 어떤 음향적인 것도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거 빼고 기계적인 걸 물었으니까 여기 이제 초음파 이 신호가 여기서 전달되죠. 그 초음파 신호를 이 센서에서 이제 검출해서 여기 이제 넘어가는 데고, 여기 온도 컨트롤러는 여기 접점이 크게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접점이요. 여기 우리 비상방송처럼 이게 이제 접점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접점이 붙어 있다가 어떤 이상 신호가 딱 들어오면 이 시그널이 이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이 시그널이 우리 이제 배전반 있죠, 배전반. 이 배전반 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변압기 이상이 발생됐을 때 이 접점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도가, 이상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하이 템퍼러처가 있고요. 템퍼러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 템퍼러처가 있습니다. 하이 템퍼러처가. 하이 템퍼러가 이게 90도가 될 겁니다. 온도가. 하이는 이 온도가 110도 정도가 될 겁니다. 권선 온도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온도를 또 검출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온도가 55도가 딱 되면, 이거 팬을 돌립니다. 팬을 가동하고요. 이게 이제 5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팬을 이게 중단을 시킵니다. 오프시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4개의, 접점을 이제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점들이, 요거는 이제 팬 모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쪽에서 이제 팬 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 모터를 돌려가지고, 여기 이제 냉각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아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까 하이하이 센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기를 이제 배전반에 이렇게 시그널을 빼오는 거죠. 시그널을 빼가지고, 여기 이제 보조 계정기 있죠. 이 보조 계정기를 연결해서, 여기를 이제 스카다하고 연결하는 거죠. 스카다 시스템하고 연결해가지고, 원방에서, 그죠? 원방에 이제 저기 멀리 이제 변전실에 있으면, 이 변전실에서 이 지금 몰드 변압기 내부의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를 원방에서 다 감시할 수 있죠. 아시겠죠? 이게 결국은 아까 1교시, 일본에 있는 이 변압기 기계적 보호장치하고 이 스카다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거하고 같이 연결됐다고 그러면, 이 전력 시스템을 아시는 분이 이거 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요번 문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 스카다 시스템은요. 이거는 우리 연구가 교재에 내가 상세히 돼 있고, 내가 이거 설명을 상세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홈네트워크도 지금 자주 나오고 있죠. 이미 홈네트워크 쪽에 2분이 기출됐죠. 홈네트워크요. 홈네트워크 이제 2분이 기출됐고, 또 홈네트워크가 나올 겁니다. 홈네트워크는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정보통신하고 건축전기 기술하고 이제 약간 그런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이 이제 우리 건축전기 쪽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다. 이런 개념적으로, 이런 통신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통신 문제가 나오면은, 여기 나오는 이제 홈네트워크 쪽, 이게 이제 기본 문제죠. 이게 벌써 3번째입니다, 이번까지. 또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케이블이라든지 그쪽 있죠. 그 전송 매체 쪽으로. 그죠? 막 그런 쪽으로 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광케이블에 관련된 원리라든지 그 어떤 설치 기준, 설치 방법,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빠졌죠. 그것도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요. 왜냐하면 UTP에 대한 그런 그 설치 기준이라든지 뭐 원리들, 앞에 보면 차폐 원리들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 광케이블도
계단형하고, 그죠? 스텝형하고, 그레이디드 타입하고 스텝형하고, 여기 이제 광전송 원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개에 대한 원리를 내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조만간에 이것도 나올 겁니다. 이런 것도 계속 도는 문제니까, 요것도 이제 10회 안쪽으로 도는 문제다. 홈워크고요. 지난번에 문제를 분석해 보면 10회 안쪽으로 계속 돌았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방송, 요게 이제, 나왔는데, 비상방송 요 부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비상방송과 관련해가지고. 소방 문제가 이번에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 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상방송 설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시로는 이제 선이 세 가닥 나와 있죠. 선이 세 가닥 있어서, 여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전관방송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전관방송하다가, 만약에 이제 화재가 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수신반 있죠. 수신반에서 이제 화재 신호를 받는 거죠. 화재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전관 방송을 하죠. 그죠? 전관 방송을 하면서 일반 방송을 합니다. 일반 방송을요. 일반 방송을 하다가 이제 화재 시그널이 뜨면 이 수신반에서 화재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띄우죠. 그러면 요거랑 요게 동작하는 거죠. 이렇게 동작해서 이렇게 이제 비상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 요거에 대한 그 개념도라든지 이런 건 우리 3군에 상세히 나와 있죠. 상군 기본서 3군에 요거 상세히 나와 있고, 이 설치 기준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아마 제 책에 그대로 들고 간 것 같아요. 그죠? 요 제 책에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화재 안전 기준에 이제 이 비상 콘센트 부분 있죠. 요것도 이미 두 번 나왔죠. 그죠? 요게 이제, PC 부분. 요게 NFPC가 있고 NFTC가 있죠. 그죠? 요 승능 기준이 있고, 이제 기술 기준이 있죠. 화재 안전 기준은 전에 화재 안전, NFSC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있었죠. 근데 이걸 이제 쪼개놨죠. NFPC가 있고, NFTC가 있죠. 요거 이제 PC는 퍼포먼스 코드 이런 거고, TC는 National Fire Technical, 테크놀리지인가요? 그래서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술 기준이죠. 요거 성능 기준입니다. 요게 기준에 대한 걸 물었죠. 그죠? 요기에 대한 배선 콘센트에 대한 어떤 배선, 요런 거고요. 이런 부분은 약간 너무 법적인데, 요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비상 콘센트도 이번까지 3번 나왔죠. 나왔던 부분이니까 잘 좀 해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애매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나와있던 거. 그게 이제 2018년인가요? 2018년 이후로 이제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이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국가 건설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 KGS로 바뀌면서 여기 이제 설계 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설계 기준이 옛날에 보면 이 국토부에 나와 있는 건축전기 설비 설계 기준보다 내용이 지금 아직도 좀 약합니다. 완전히 보완이 안 됐죠. 그래서 자꾸 이걸 보라고 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 3개를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그죠? 조금 좀 내지 않았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코드에 맞게 딱 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요거는 우리 연구관 교재도 있는 문제고요. 요것도 이제 대충 예상을 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다음에 이제 상군 쪽에는 전체적으로 25점짜리가 7문제, 10점짜리가 3문제에서 205점이 나왔고, 한 35%,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한 35%. 지금 상군이, 의외로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상군이 보통 거의 30% 이상의 비율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군도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분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